예, 반갑습니다. 캔버스 소방공무법 담당 권동혁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정계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소방공무원 임용령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혼 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 시행이 10월 10일이죠. 여기에 맞춰서 소방공무원 임용령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소가 6개월 이상 사유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소가 6개월 이상 사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혼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파견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파견 경과, 직제산 파견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법제서에서 제공한 자료죠.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이 되겠죠.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하는 경우, 이때 우리가 바로 별도 정원 인정을 했는데 이걸 보다 구체화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소 6개월 이상 사유하는 경우 이렇게 구체화했습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소하여 6개월 이상 사유하는 경우, 이 경우도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견에 대한 부분에서 파견기간이 1년 이내, 2년 이내 필요한 기간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장이 보통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이 파견기간을 일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제상 파견 규정을 신설했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 내용은 시도 인사위원회, 즉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죠. 여기서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겠죠. 우리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종전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소방본부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소방청 차장이,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파견 기간 및 파견 연장 기간의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파견 기간 부분은 다른 경우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종전에 파견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년 이내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파견 기간이 연장이 돼서 종전은 1년 이내, 2년 이내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했죠. 이 부분을 일부 이때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로 봤을 때 파견 기간에 대해서 1년 이내 파견, 그리고 2년 이내 파견,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 종전에 이제 1년 이내는 두 가지, 2년 이내 파견은 세 가지, 필요한 기간 두 가지 해서 총 7가지 사유가 있죠. 이 중에서 1년 이내 있던 것 중에 하나, 행정 업무, 행정 지원의 경우죠.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종전에 1년 이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2년 이내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정되면 1년 이내 파견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가지, 2년 이내는 네 가지입니다.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되죠. 교육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서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것이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음의 경우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게 됩니다. 또 파견 기간이 2년 이내인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1년 이내, 2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했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2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총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전에 2년 이내 플러스 1년이었는데 총 3년까지 가능했죠. 지금은 2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총 5년까지 파견 기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내죠. 총 5년이니까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파견 기한 2년하고 그리고 연장 기간에서 3년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필요한 원래 파견 기간 2년 경우는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총 파견 기간이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번은 동일하죠.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국가적 사비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줄여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국가적 사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였죠. 그리고 이번에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는 종전에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이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면 4번에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네 가지가 2년 이내 범위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규정을 보면 세 가지였죠. 국가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국가적 사비 수행을 필요한 경우,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을 필요한 경우, 여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종전에 비해서 행정 지원의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파견 기간이 총 몇 년까지 가느냐? 총 3년까지 가능했죠. 원래 파견 기간 2년 이내 플러스 1년의 파견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은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니까 총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야 되죠. 연장 자체가 5년이 아니고 총 파견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의 범위에서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파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원래 파견 기간이 2년이라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1년 이내 파견의 경우 원래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행정 지원의 경우는 2년 넘어갔죠. 하나뿐이죠.
그래서 제1항 제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가 1년 이내 파견입니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게 되죠. 필요한 경우 총 파견기간이 몇 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파견의 경우, 2년 이내의 파견의 경우, 이럴 때 1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1년 이내 파견은 1년의 범위에서 이때 우리가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파견기간 연장이 1년이 되겠죠. 2년 이내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몇 년? 2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했죠. 2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총 파견기간이 몇 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했습니다. 5년 이내. 그러니까 원래 파견기간이 2년 플러스 3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파견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의 경우 종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연장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파견의 경우는 총 파견기간이 2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2년 이내의 파견의 경우 총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견벌이 가장 혼돈하기 쉬운 부분이죠. 이미 출제가 됐다면 이 부분은 개정에서 수정해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시험 문제 구성이 안 됐다면 당연히 이 부분 개정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분명히 낼 수도 있습니다. 파견기간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면 별표 한 3개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업무 대행 사유 및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중요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읽고 이런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본적 취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대행에 대해서 종전에 업무 대행하는 명령은 종전 소방공무원의 업무 대행 명령 사유는 세 가지 있죠. 소속 소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그리고 육아 휴직의 경우는 육아 휴직의 경우만 또 시간 선택제 천안 소방공무원의 경우 즉 줄여서 시간 선택제 천안 세 가지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질병 예단 휴직 등도 포함하고 병가의 등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휴직의 경우 모든 휴직이 업무 대행 명령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 대행 소방공무원 중 병가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용령 제30조 4 1항 2항을 당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한 부분은 업무 대행 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용고자 등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위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등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이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43조 및 제1항 및 2항에 따라서 이미 규정을 보충했다면 업무 대행을 할 필요 없겠죠. 또 시간 선택제 근무로 인하여 30조 3항에 따라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는 당연히 업무 대행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 명령 가는 경우는 자, 첫째, 모든 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1항 및 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1항에 따른 휴직, 직권휴직, 2항에 따른 휴직, 청원휴직 모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병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조 1항, 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세 번째,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 사산휴가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조 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10항에 따른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휴직의 경우, 병가 경우,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모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당연히 이 경우는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업무 한정해서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업무 대행 시 수당의 지급의 확대,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업무 대행 소방공무원, 또 시간 선택 자체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그냥 일률적으로 업무 대행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상 파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0월 10일 이 부분이 개정이 됐고 10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파견 신설 부분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조의 5, 1항, 2항, 3항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직제상 파견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 임용역자 30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세 가지 파견만 정되죠. 그래서 1호에 관한 부분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할 수 있죠. 2년 이내입니다.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내로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에 따른 파견,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한 경우, 자, 파견 기한이 2년 이내 중에서 국내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능력 개발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2년 이내 파견의 경우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죠. 자, 이러한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이 정무니 파견 받는 기관이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직제상 파견이랍니다. 파견이 미리 예정돼서 법령에서 직제상 파견으로 이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같은 조 사항 각 호 부분 법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한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직제상 파견의 경우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할 수 있고 또 파견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직사상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0조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직사상 파견의 파견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 파견 경우는 직사상 파견의 경우 파견 경우는 요거는 2년 이내죠. 그런데 파견 경우는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총 파견 경우는 5년 이내죠. 그런데 5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직제상 파견의 경우입니다. 이 직사상 파견의 경우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의는 폐지됐지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제상 파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런 식으로 규정됐다 취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별도 정원의 범위,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자, 이것은 결혼 보충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법 43조 2항에 따라 정원, 즉 해당 직급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 정원이 있는 것을 보고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 종전의 출산 휴가와 연관해요.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이때 별도 정원이 인정됐죠. 이걸 확대하고 요기한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 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 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 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 정원 인정되는 것은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때 병가와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 이 둘을 연계하는 경우입니다. 연속되는 병가 그리고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병가 기간 그리고 질병 휴직 기간이 합쳐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때가 구체적으로 별도 정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는 종전에 비해서 신설된 규정이죠.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계하는 경우도 별도 정원이 인정됩니다. 일단은 질병 휴직을 명한 이후에 이때 병가 기간과 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질병 휴직 명할 때 병가와 합하여 이때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종전에 있던 규정이죠. 출산 휴가와 연속된 육아 휴직을 명하는 경우, 종전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별도적으로 인정되죠. 이걸 구체해서 출산 휴가와 연계하여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를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 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을 합하여 몇 개월,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때 별도 정원이 인정되어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3번도 2번과 같은 취지입니다. 육아 휴직과 연속되는 출산 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 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 휴직 기간, 자,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 즉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그리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연계하는 경우 해서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라면 이 경우는 별도적으로 인정된다. 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새롭게 신설이죠. 확대했습니다. 자, 이 상월에서 이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규정이죠. 여기서는 파견 기간의
개정된 기간의 개정이죠. 타교환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종전에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파견기간 1년 이내의 경우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파견의 경우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분은 종전에 2년 이내 플러스 1년의 범위에서 파견 연장이 가능했죠. 지금은 2년 이내 플러스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내용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아닌 소방본부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는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10월 10일 날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은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행에 들어가자는 부분은 생략해야 되겠죠. 일단 개정 이유는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의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계 처분 결과의 통보 대상에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한편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다 할 수 없겠죠. 취지 정도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위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의 요구 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도 시행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할 필요 없겠죠. 어떤 성폭력 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할 부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이 약간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중징계 등 요구 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할 필요 없겠죠. 나머지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의 위촉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부분은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소방청 및 시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와 기타 징계위원회 자기 요건으로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죠. 자기 요건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전에는 소방장 이상의 직위 또 종전에 지방 소방장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은 위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화한 것은 소방장 또는 지방 소방장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이 사람이 여기서 퇴직 소방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 여기서는 소방청과 시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또 기타 징계위원회죠. 소방청과 시도를 제외한 소방청 소속기관 징계위원회, 시도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경우 이때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위촉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몇 년이 지나였냐?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개정된 부분을 잘 이해해줘.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이렇게 하면 틀리기 쉽죠.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3년을 경과한 사람만 여기서 이 부분 퇴직 소방 공무원의 경우 자기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방장 이상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에서 3년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 또 소방서 징계위원회 등은 소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 경과한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또 약간 혼돈되기 쉽기 때문에 자기 요건에서 우리가 소방청, 시도 징계위원회, 기타 징계위원회, 사유요건에서 4가지 민간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각목의 사람 중에서 동일한 자기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지정하도록 이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는 퇴직한 사람으로서는 퇴직일부터 3년 이 경과한 사람을 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회의 비공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종전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해석상 내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 회의 이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징계위원회 가서 예컨대 징계위원회 회의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참석할 수 없죠.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또 징계위원회 앞으로 누가 참여할 사람인지 참여할 위원회 명단, 또 그 전에 이미 끝났다. 징계위원회 소집돼서 끝났다. 참여한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징계위원회 누가 예컨대 위원으로 참석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금지합니다. 회의에 참여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참여했던 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전자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해서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해야 될 내용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 개정은 징계 의결 등 요구 시 첨부해야 될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의 2호를 일부 개정했고 7호를 신설했습니다. 2의 2호 개정은 종전에는 그냥 확인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구제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비비행위 유형 확인서죠. 징계 등 혐의자의 공적 등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이 징계 의결 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확인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했죠. 확인서의 내용을 이제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 등 사유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이 내용은 추가되죠. 신설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성희롱의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징계 의결 등 요구 시 제출된 제출 자료서,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죠. 자 이것이 제출돼야 됩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든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문가 작성한 별치 2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죠. 자, 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 규정 및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도 개정됐다 정도,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치지만 한번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교관의장이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수사관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면 이때 우리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때문에 통보를 받아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 종전의 심의 대상자인데 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또 그에 따른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방교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83조 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나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할 때 서식 규정을 마련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자, 6번째 관한 부분입니다. 징계 처분 결과 통보 대상 행위 및 징계 처분 결과 통보 사실 안내 규정을 명확히 했죠. 역시 별표는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18조에서 3항, 4항, 5항, 6항, 7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처분 결과 통보 사항.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국가공무원법 75조, 즉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여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공무원 행동 강령에 해당하는 13조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죠.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래서 다른 공무원이나 또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공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이를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직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이러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그다음 공무행동규정 여기에 따른 직무 관련자. 자, 종전에는 성폭력, 성희롱, 자 이런 경우 여기서 처분 징계 처분 결과 이걸 피해자가 통보하도록 했었죠. 여기서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부당한 행위자, 부당한 행위를 받은 자, 피해자에게도 처분 결과죠.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가 성폭력 범죄, 그리고 성희롱, 요 종전에 있던 규정을 추가해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고, 피해자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데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5항에 따라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7항은 앞에서 봤던 신설된 3항에서 6항까지 규정에 여기서 규정한 사항 2배 징계 처분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많은 분이 용어 정비죠.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을 또는 징계 부과금 굳이 이것을 계속 쓸 필요 없대서 징계 등 징계와 징계 부과금을 의미합니다. 또 징계 등 어결 뭐 기타에서 등 자꾸 붙다 보니까 그냥 앞에 있는 등을 빼고 징계 어결 등 징계 어결 등은 징계கள் 징계 부과금 부과 어결 등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심의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징계 등 혐의자라고 내용을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부분은 징계위원회, 자, 민간위원 중 퇴직 소방공무원이 이쪽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추가 대물이 퇴직 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당연히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중요한 파트죠. 중요한 파트 위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법령 개정,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징계령 개정도 이루어졌죠. 여기에 따라서 객관식 소방공무원법 문제 중 일부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 가지고 특히 파견 관련해서 몇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11쪽에 있는 33번 문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때 파견 기간이 1년 이내 해당하는 것은 종전에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두 가지였죠. 자, 이것을 한 가지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종전에 파견 기간이 1년 이내였죠. 이분이 2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분은 어쨌든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이내가 아니죠. 2번,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래부터 2년 이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수원으로 선발되거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이 1년 이내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자, 2년 이내가 되겠죠. 판경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원으로 선발되는 경우 등 또 2년 이내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되겠죠. 특히 1년 이내, 2년 이내 이 부분은 자, 정리할 부분은 추가해서 1년 이내 파견은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플러스 1년의 총 2년의 범위에서 파견 기간을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년 이내 파견의 경우 총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원래 2년 이내 플러스해서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연장이 5년이 아니고 총 파견 기간이 5년의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3번은
자, 1번 부분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있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필요한 경우 총 파견기간이 2년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년 이내에 파견하는 것은 또 2년 이내에 파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파견은 1년 범위에서 연장간에서 총 2년 이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의 경우는 3년 연장까지 가능하겠죠. 총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2년 이내 파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는 종전 파견기간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수원으로 선발되는 경우 이것은 1년 이내죠. 다른 기관이 국가기관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2년 이내 파견의 경우 총 파견기간이 2년의 범위에서 또는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서 업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3쪽에 38번 문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파견기간이 연장 및 파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총 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수원의 선발의 경우만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2번은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네 가지 경우 되겠죠.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국내 연구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에 세 가지였어. 또 하나 추가되죠. 행정 지원의 경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파견기간이 달라졌고, 자, 여기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 가지 경우 2번이 적용될 수 있죠. 3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교육 관련 부분은 빼고 나머지 파견의 경우 협의가 필요하죠. 4번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받을 기관장 요청이 필요 없다. 또는 다른 기관의 필요성에서 파견하는 경우죠. 요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능력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또는 국제기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경우는 파견받을 기관자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또는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쪽에는 1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가 특히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최대 5년을 파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견기간 연장 포함했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문제를
다시 구체해봤죠. 5년에 벌써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파견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5년 이내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럼 2년 이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1번.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의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파견이 가능하죠.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합니다. 총 2년 이내에서 파견이 가능한 부분이 1번이죠. 그래서 최대 5년이 아니고 여기서는 최대 2년입니다. 2번.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내 플러스해서 연장해서 총 5년의 범위에서 가능하죠. 3번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 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 4번.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하나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의 경우 4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견기간, 원칙적 파견기간 2년 이내, 연장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총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파견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은 총 2년 이내에서는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1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